단계적 일상회복 조치 시행을 이틀 앞두고 확진자는 사흘 연속 2,000명대를 기록했습니다. 어젯밤 서울에서만 200여 명이 방역수칙 등을 위반해 입건됐는데 헬로윈데이를 앞두고 북새통을 이룬 이태원 취재했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고 사적 모임 인원도 늘어납니다. 음식점은 물론 공연계와 극장가도 모처럼 희망에 부풀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이탈리아 로마에서 개막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연대를 강조하고 한국이 글로벌 백신 제조의 허브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국가장 연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고인의 유해는 경기도 파주시 검단사에 임시 안치됐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이틀 뒤 월요일이면 이른바 위드 코로나, 즉 단계적 일상 회복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한 걸음 내딛는 날이 되겠죠. 물론 걱정스러운 부분이 없지 않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2,000명을 넘었고 일주일 가까이 그 수가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확진자가 앞으로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거를 감수하겠다는 게 위드 코로나긴 하지만 조심스럽게 말 그대로 단계적으로 일상을 회복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임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꽃 도매상가. 상가 직원과 손님 등 40여 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요양병원에서도 오늘까지 160여 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집단 감염이 잇따르는 가운데 신규 확진자 수는 사흘째 2,000명을 넘었고 6일 연속 증가세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확진자 수가 늘고 있는 가운데 약 1,000만여 명으로 추산되는 백신 미접종자가 가장 걱정입니다. 거리 두기 또는 모임 자제 같은 것들이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면 그만큼 미접종자들에 있어서는 중요한 감염의 배리어가 장벽이 없어진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감염되는 사람들은 훨씬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우리보다 먼저 일상 회복을 시작한 영국이나 미국 등은 확진자 수 급증을 겪고 있는 상황. 우리도 같은 수순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데 의료 체계 부담도 커질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면역 수준이 매우 높은 국가에서도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이 되면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의료 체계가 과부하되는 현상들이 발생했는데 이제 우리나라도 동일한 현상이 더 심하게 나타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확진자 수가 늘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도 함께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추세를 지켜보며 방역 규제 완화를 천천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KBS 뉴스 임주영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내일이 헬로윈 데이입니다. 외국 명절이긴 합니다만 젊은 층을 중심으로 많이들 즐기는 날이기도 하죠. 헬로윈 주말을 맞아 이태원을 비롯해 밤사이 곳곳에서 사람들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방역 수칙 위반 사례가 적지 않았습니다. 정재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밤거리. 헬로윈을 즐기기 위해 쏟아져 나온 젊은이들이 거리를 가득 메웠습니다. 길거리 주점도 빈자리를 찾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곧 코로나, 위드 코로나 하니까 조금 다들 마음 편안하게 노는 것 같고 제 친구들도 다 백신 맞아가지고 좀 걱정은 덜한 것 같아요. 대부분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이른바 턱스크를 한 사람들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거리 두기 4단계라는 방역 지침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작년에 비해서 확실히 사람들이 좀 많아진 것 같고 다들 방역 수칙에 조금 둔해진 것 같아요. 네. 정부의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영업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식당과 상점들이 문을 닫을 시간, 한꺼번에 사람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경찰관들이 호각을 불고 경광등을 흔들며 귀가를 호소합니다. 여기도 모여있지 마세요. 큰 길로 이동해주세요. 상인들은 방역 게이트 설치 등으로 코로나19 예방에 나섰지만 몰려든 인파에 감염 걱정을 떨치지 못합니다. 지금 또 마지막으로 위드 코로나를 바로 전날 이 할로윈데이를 맞이하다 보니까 상당히 걱정도 많이 되지만 서울 연남동 등 도심 곳곳에서도 길거리 술자리가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어젯밤 서울에서만 강남과 이태원, 홍대 등에서 272명이 방역수칙 위반 등으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경찰은 내일까지
서울시 등 지자체와 저녁 6시부터 젊은 층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에서 점검 활동을 이어갑니다. KBS 뉴스 정재우입니다. 이렇게 걱정스러운 모습이 있다지만 그래도 모레부터는 영업시간이 연장되고 모임 인원도 일부 풀리니까 자영업자나 시민들 사이에서 기대 섞인 반응이 많습니다. 그러나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들은 출입이 제한됩니다. 이 내용은 최유경 기자가 전합니다. 1년 가까이 닫혀있던 단체석이 새 단장을 합니다. 다음 주부터 수도권에서도 10명 모임이 가능해지면서 다시 손님 맞을 준비를 하는 겁니다. 행사가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더 있었죠. 그래서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저도. 단체는 더 많이 올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자리가 걱정이에요. 좀 붙어 있을 수가 없으니까. 밤 10시면 문을 닫아야 했던 가게들은 이제 새벽 장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을 줄여가며 버텨왔기에 당장 24시간 영업은 어려운 곳도 많습니다. 기존에 있었던 직원들하고 알바생들이 다 지금 같이 일을 안 하는 상황이라 다시 이제 새로운 식구들을 뽑아야 하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앞두고 확진자 증가의 우려도 크지만 백신 접종 완료율이 75% 가까이 올라서다 보니 현장에선 기대감이 앞섭니다. 접종 받은 친구들 서로 너 했니? 공유하면서 몇 명까지 되겠구나 얘기도 나누고 있고 계획들이 많이 오고 가는 것 같아요. 백신 접종률이 70% 넘어가고 이제 사람들도 어느 정도 거리두기 익숙하니까 걱정이 크게 안 되는 것 같아요. 다만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방역이 완화되면서 다음 주부턴 미접종자 방문이 제한되는 곳이 꽤 있습니다. 감염 위험이 큰 실내 체육시설과 노래방, 목욕탕 등은 접종을 증명하거나 PCR 검사로 음성 확인을 받아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노인시설 이용이나 요양병원 면회도 같은 기준이 적용되는데 유흥시설은 음성 확인을 받더라도 미접종자는 아예 출입할 수 없습니다. KBS 뉴스 최유경입니다. 네, 우리의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한 연속 기획입니다. 오늘은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호흡해야 할 공연계와 극장가의 상황을 보시겠습니다. 오랜 시간 계속된 침체를 이겨내고 이제 다시 현장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을 수 있을지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하반기 가장 기대되는 공연으로 꼽힌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친숙한 노래와 화려한 볼거리, 스타 배우들이 등장하는 호화 캐스팅으로 개막 초반부터 매진 사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는 굉장히 공연계에 반가운 소식인 것 같아요. 2년 동안 공연계는 굉장히 침체되고 어려운 시기를 보냈는데 드디어 많은 관객들과 함께 공연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우선 되게 기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달라진 공연장 분위기는 매출액으로도 확인됩니다. 지난 한 달 동안 뮤지컬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배 이상, 클래식 공연은 무려 5배 이상 매출액이 늘었습니다. 연극도 소폭이지만 상승세가 뚜렷합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온라인이나 무관중 공연으로는 채울 수 없었던 무대의 목마름도 이제 해소할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방역 지침 때문에 많은 극장에서 함성도 저희가 규제를 했고 사진 촬영을 한다거나 특히나 공연자들이 끝나고 하는 어떤 소통을 해서 공연 작품을 좀 이렇게 변화시키고 또 고칠 수 있는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애프터도 또 저희가 할 수 없었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영화관에서는 다음 달부터 심야 영화 상영이 부활되고 백신 접종을 마친 사람은 팝콘도 즐길 수 있습니다. 최대 성수기인 지난 여름에도 전국 극장의 월 관객 수가 800만 명에 그쳤지만 다음 달에는 상영 제한 완화 조치와 대작 영화의 잇따른 개봉으로 월 전국 관객 1,000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누리는 어떤 즐거움, 극장에서의 오프라인 공간만이 가지는 가치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 대중가요계는 공연장 5,000명 인원 제한으론 여전히 수익을 남기기 어렵다며 인원 제한을 없애달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환기가 잘 되는 대형 공연 시설은 식당이나 카페보다 안전하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KBS 뉴스 정은득입니다.
네, 우리보다 앞서 위드 코로나를 시작한 영국은 이미 여름부터 코로나19 관련 규제를 풀었습니다. 일찌감치 위드 코로나를 시행했는데 이 영국인들의 바뀐 일상은 어떤지 또 참고할 점은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KBS 취재진이 런던으로 향했는데요. 오늘은 먼저 외국인의 입국을 어떻게 허용하고 있는지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2시간 비행 끝 도착한 런던. 백신 접종을 완료한 취재진이 입국하면서 필요한 서류는 접종 증명서와 출국 전 작성한 승객 위치 확인서였습니다. Submit this document. 런던 히드로 공항에 도착해서 입국 과정에서 승객들의 체온을 확인하는 절차는 없었고요. 코로나19와 관련해서 건강 정보 상태를 재차 확인하는 절차 없이 편하게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달 말부터 입국 제한을 대폭 해제한 영국. 접종 완료자에겐 입국 2일차에 코로나19 관련 검사만 의무화했습니다. 이마저도 PCR 검사가 아닌 항원 검사로 간소화됐습니다. 호텔로 검사 키트를 미리 주문해 받았는데 검사를 하는 것도 결과를 입력하는 것도 모두 직접 하면 됩니다. 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한 줄로 나와 있으면 이상이 없는 거고요. 이 검사 결과를 여기 사이트에다가 입력을 하면 모두 입국 절차는 모두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지난 7월부터 모든 방역을 해제한 런던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은 거의 없습니다. 실내에서도 마스크와 거리 두기는 찾아보기 힘듭니다. Life goes on and you want to keep going, we can't just hit the pause button forever. 코로나19 이전의 일상으로 가장 빨리 돌아간 영국. 하지만 최근 하루 평균 확진자는 최고치인 5만 명을 넘겼다가 지금은 4만 명 수준을 오가고 있습니다. 확진자 급증에 의료 체계도 한계에 달한 상황이지만 영국 정부는 위드 코로나 이전으로 회귀할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주요 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조금 전 이탈리아 로마에서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정상들의 관심은 역시 코로나19 극복이었는데요. 문재인 대통령도 백신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민국도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마에서 이철호 기자입니다. 사람과 환경 그리고 번영을 주제로 한 2021 G20 정상회의. 코로나19 탓에 대면 회의가 열린 건 2년 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정상들의 기념사진 촬영에는 현장에서 코로나19와 싸우는 방역 요원들도 함께했습니다. 정상회의 첫 주제는 세계 경제와 보건. 내년까지 전 세계 인구의 70%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마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 대통령의 연설도 코로나 극복에 초점이 맞춰졌습니다. 모든 나라의 백신 접종률을 함께 높여야 방역 상황 관리와 일상 회복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백신의 공평한 보급을 위해 한국은 개발도상국 백신 공유 프로그램에 대한 2억 달러 기부 약속을 지키고 백신 부족 국가에 직접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문 대통령은 밝혔습니다. 또 늦게 시작했지만 세계 최고 수준의 접종 완료율을 기록했고 이제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작하려 한다면서 그 경험을 적극 공유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식 환영식에 앞서 문 대통령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만났습니다. 교황의 방북 약속 소식을 전하자 바이든 대통령은 반가운 소식이며 한반도 문제에 대한 진전이라 말했다고 청와대는 전했습니다. G7 정상회의와 유엔 총회에 이어 이번에도 문 대통령은 백신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강조했습니다. 코로나19로 국경을 닫은 북한에 대한 백신 지원 논의로 이어질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로마에서 KBS 뉴스 이철호입니다.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이 오늘 국가장 연결식을 끝으로 영면에 들어갔습니다. 여전히 국가장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뒤섞인 가운데 김부겸 총리는 오늘 연결식이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송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빈소를 출발한 운구행렬은 연희동 자택 노제를 거쳐 재임 시절 업적을 상징하는 올림픽공원에 도착했습니다. 과오가 있지만 공원을 따져 국가장 형식으로 결정된 연결식. 장례위원장을 맡은 총리는 많은 공적보다도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인 건 사죄와 용서의 뜻임을 강조했습니다.
역사 앞에서 진실을 밝히고 피해자들에게 이해와 용서를 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화해가 시작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만 노 전 대통령의 직접 사죄가 없어 아쉬움이 남는다면서 유족에게 고인이 못다한 사과를 이어가고 과거사 진상규명 노력도 함께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고인을 애도하는 자리이자 새로운 역사, 진실의 역사, 화해와 통합의 역사로 가는 성찰의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연결식에선 고인의 업적을 기리던 노재봉 전 총리는 군부가 저지른 쿠데타를 옹호하는 듯한 추도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한국 정치는 우선 국방의식이 전혀 없는 난장판으로 인식됐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통치 기능에 참여하게 되는 계기였다고 할진된 국가장으로 예우하는 게 맞냐는 논란 속에 오늘 연결식에 민주당 인사들은 참석지 않았습니다. 연결식장 주변에선 국가장 찬성과 반대의 목소리가 뒤섞였습니다. 잊지 말아야 할 역사가 있다면! 노 전 대통령 유해는 경기도 파주 검단사에 임시 안치됐습니다. 파주 통일동산 인근에 묘역을 조성한 뒤 유해는 다시 안장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송명훈입니다. 자신의 성 정체성을 깨닫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 전환 수술을 받은 군인이 있었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군인으로 남겠다는 각오를 밝혔지만 군은 받아들이지 않았고 강제로 전역을 시켰습니다. 고 변희수 하사 얘기입니다.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도 소송은 계속됐습니다. 결국 법원은 강제 전역이 잘못된 거라고 변 하사 손을 들어줬고 이번 주에 이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지영철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법률 전문가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7년 임관한 고 변희수 육군 하사. 2019년 성전환 수술을 받은 뒤 여군으로서 복무하길 희망했습니다. 하지만 이듬해 1월 육군은 강제 전역을 결정했습니다. 남성으로서 신체가 훼손됐다며 심신장애 판정을 내린 겁니다. 저희 성별 정체성을 떠나 제가 이 나라를 지키게 된 훌륭한 군인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모두에게 보여주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인정받은 뒤 인사소청을 냈지만 기각당했고 8월 결국 소송을 냈습니다. 이 혐오가 가득한 애도 차별금지법 제정이 논의되고 청원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 대한민국 시민 사회의 힘을 믿습니다. 유엔 인권사무소가 군의 강제 전역 조치를 국제인권법 위반이라 했고 국가인권위조차 처분 취소를 권고했지만 군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변 하사는 첫 변론을 앞둔 올해 3월 안타까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7달 뒤 법원은 심신장애 판단은 여성을 기준으로 해야 했다며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고 판결했습니다. 군은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수용은 주저했습니다. 스스로 결정을 내리기보다 법무부에 지휘를 요청했고 그 통보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습니다. 성전 환자의 군 복무에 대해 뒤늦게 연구하겠다고 했는데 변 하사가 세상을 떠난 직후에도 군은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이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세계 20여 개국이 성전 환자의 군 복무를 인정하고 미국에선 사성 장군까지 탄생했지만 국방부는 정책 연구 착수 시기와 방법 등을 묻는 KBS 질의에 검토 중이라고만 답했습니다. KBS 뉴스 지형철입니다. 네, 이번 소송에서 고 변희수 하사 측 변론을 맡은 공동 변호인단의 김보람이 변호사와 몇 가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보람이 변호사입니다. 예. 이번 판결이 이제 1심인데 군이 항소를 안 해가지고 판결이 이제 확정이 된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변호사는 정상적으로 이제 전역을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우선은 강제 전역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이 확정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이루어졌던 처분이 우선 취소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원래 근무할 수 있었던 그 기간까지 근무한 것으로 해서 이제 정상적인 전역 처분이 이루어질 겁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밀린 월급들이 있기 때문에 월급을 받을 수 있겠지만은 사실은 고인이 희망한 거는 그런 월급이 아니고요. 트랜스젠더는 군에 복무하기 부적절하다라는 그런 편견을 깨고 싶었던 그런 부분을 깼던 부분이 가장 크지 않나.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고인에게 이루어졌던
불명예를 좀 회복했던 것이 가장 컸고요. 또 굉장히 조금 비극적인 사건입니다마는 유족들이 겪었던 또 외부로부터의 어떤 시선으로부터 겪었던 정신적 고통도 뭐 전체를 뭐 회복할 수는 없겠지만은 저희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일부라도 위로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군의 핵심 주장 가운데 이제 이런 게 있었잖아요. 변호사가 이제 성전환 수술을 했고 그래서 심신장애 3등급을 받았다. 그래서 네. 이제 불가피하게 강제 전역을 시킨 거다. 이제 이런 주장을 폈었는데 물론 이제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죠. 네, 전혀 받아들이지 않으셨죠. 그래서 이제 이런 판결이 나온 건데 과거 사례랑 비교해 보면 좀 어떻습니까? 우선은 3년간의 그 심신장애 상급으로 전역 처분을 했던 그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재판 과정에서 저희가 확보한 자료를 살펴보면은 본인이 더 이상 근무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땐 전역을 시켜줬지만 예. 본인이 계속 근무를 원할 때는 대부분 거의 다 복무를 할 수 있게 해줬고요. 심신장애 상급이라 네, 할지라도.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변희수 하사의 경우에는 계속 복무를 허용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역 처분을 하는 극히 이례적인 그래서 사실은 트랜스젠더라는 것 때문에 전역 예. 처분을 했다라는 것이 명백히 드러나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번에 이제 법무부가 행정소송이니까 이제 지휘를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법무부가 이제 항소를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제 지휘를 내려서 이제 그렇습니다. 항소를 이제 안 하게 된 건데 네네. 군은 당초에 항소까지 가겠다는 입장이었던 거죠. 저희가 이번에 이제 국감 때 여러 차례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예. 항소를 하고 싶다 뭐 이런 의지를 여러 차례 피력하시고 예. 뭐 최종 상급심에 가서 법률적인 어떤 평가를 받아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변호인단에서 이제 내심 항소 준비를 하고 있었고요. 예. 다만 이제 1심 때 너무나 좀 고인에 대해서 비하적인 발언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성전환자는 부대 내 호기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거나 예. 또는 이런 트랜스젠더가 군대에서 복무를 하게 되면 다른 그 병사들이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할 수 없게 돼서 다른 병사들의 인권을 침해한다. 뭐 이런 또 제가 이 방송에서는 차마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수준의 인신공격과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적인 그런 변론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웠고요. 예. 근데 이게 다시 반복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에게 이런 식의 그런 인권 침해적인 이런 변론이 있게 되면은 이거 2차 가해에 해당된다. 그래서 항소를 포기할 것을 지휘해 주십사 하고 저희가 요청서도 제출을 했고요. 그게 이제 받아들여져서 그럴 예. 수도 있고 또 예. 이제 법무부는 사실은 뭐 군대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의 소송 사무를 전부 지휘를 하는데 예. 국방부 같은 국가기관이 이렇게 인권 침해적인 2차 가해를 하고 있는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을 방치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소송이 계속 지속을 되면 저희가 악플이라든지 그리고 관련된 안 좋은 편견들이 전부 사회적으로 계속 지속될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서 인권적인 업무를 주된 업무를 하고 있는 법무부에서 이런 사건을 더 이상 항소까지 해서 지속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고 있습니다. 예. 좀 마지막으로요. 네. 아까 이제 앞서 리포트에서 우리가 본 대로 이제 미국에서는 성전환자 가운데 이제 4성 장군까지 나오고,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외국 군대는 아무래도 좀 이런 부분에서 이제 우리랑 분위기가 많이 다르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한국 군대도 이제 달라져야 할 부분을 법률가시니까 제도적 차원에서 좀 얘기를 해본다면 어떤 부분이 있을까요? 우선은 저는 이제 한국이 전반적으로 포용적인 이게 미국에서도 그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포용적인 군대 문화가 필요하다라는 예. 언급을 쓰고 있는데 한국은 현재 그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저희가 느낀 거는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굉장히 많은 성폭행 사건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전 국민들이 굉장히 충격을 받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변희수 하사 사건의 전역 처분 과정이라든지 변론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적인 그런 시각과 이렇게 동떨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 인권 영향 평가라든지 객관화된 평가를 좀 받아야 되고 예. 그 포용적인 군 문화를 시스템화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사실은 군대만의 문제는 아니죠. 예. 왜냐하면 사회가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그런 문화들이 반영이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차별금지법의 제정이 굉장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차별금지법
관련법 이제 제정을 고려해야 될 때라고 이미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예. 올해가 가기 전에 국회에서 관련된 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여기서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보람이 변호사와 얘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에선 내일 중의원 선거가 치러집니다. 아베에 이은 스가 그리고 기시다 정권 심판을 호소하는 야당들의 공동투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9년 만에 자민당 과반 의석이 무너질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도쿄 지종익 특파원입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거리에서 자민당 후보 지지를 호소합니다. 가두연설 마지막 날 수도권 내 접전지를 찾은 겁니다. 持続できる経済を実現できるのはどの政党なのか、あるいは外交安全保障、自民党、公明党に委ねるのか、あるいは共産党、立憲民主党に委ねるのか。 기시다 총리 취임 후 27일 만에 치러지는 중의원 선거. 코로나 대응과 침체된 경제 살리기가 초점입니다.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일본 공산당 등 다른 야당들과 연대해 공동투쟁에 나섰습니다. 전체 선거구 75%에 해당하는 217곳에서 후보를 단일화했고 접전지로 분류된 곳만 100곳 안팎에 달합니다. 아베 스가에서 기시다로 이어진 자민당 정권 심판과 새로운 선택을 호소합니다. このアベノミクス9年で何が起こったか。国は成長していないのに株を持ってる人だけやたら儲かったじゃないですか。一部の大企業だけやたら潤ったじゃないですか。 4년 만에 치러지는 이번 중의원 선거에서 연립 여당인 자민당과 공명당은 의석수가 70석 이상 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2012년 이래 3차례 중의원 선거에서 단독 과반을 차지해왔지만 9년 만에 무너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자위대 명기 등 헌법 구조 개정에 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지만 3분의 2인 개헌 발의선 달성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자민당의 의석 감소가 확실시된다는 예측이 잇따르면서 갓 취임한 기시다 총리의 입지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쿄에서 KBS 뉴스 지종익입니다.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서 매표 시스템이 1시간가량 중단돼 이용객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측은 오늘 오전 11시 15분부터 1시간여 동안 고속버스 터미널 카드 결제 시스템에 오류가 발생해 승차권 예매와 발권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이 코로나19로 지쳤던 상인들에게까지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극중 의상과 소품에 대한 수요가 늘면서 봉제 공장은 특수를 맞았고요. 드라마 촬영지인 재래시장에도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석혜원 기자입니다. 퇴근 시간이 훌쩍 지난 늦은 저녁. 한 봉제 업체에서 야간 작업이 한창입니다. 원래 7시 퇴근한대요. 요즘 바빠서. 드라마 오징어 게임 열풍에 헬로윈데이까지 겹치면서 이 지역 봉제업체에는 초록색 운동복 주문이 몰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에는 값싼 중국산 제품이 많지만 국내 제품을 찾는 이유가 있습니다. 확실히 비싼 거는 맞는데 다만 이제 품질적인 측면이라든가 사양이나 아니면 디자인에 대한 이런 스피드. 코로나19로 주문이 끊기며 매출이 5분의 1로 줄어들었던 이 업체는 2년여 만에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많이 힘들어서 대출도 받고 뭐 집도 팔고 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었죠. 직원들의 월급은 좀 걱정을 덜 할 수 있죠. 서울 쌍문동의 재래시장. 드라마 촬영지를 소개하는 자치구 홍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주로 동네 주민들이 이용하던 작은 골목 시장은 오징어 게임 속 그곳이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습니다. 6개월 이상의 모임이 있었는데 못 만나가지고 근데 모두들 2차 백신을 다 맞고 오늘 처음으로 첫 모임을 한 거예요. 동네 출신인데 친구들한테 보여주고 다니고 싶어가지고요. 오게 됐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쳤던 상인들은 드라마 인기처럼 지금의 활기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이제 기대감이 있죠. 모르는 사람들이 여기 와서 이제 관심을 가져주고 오면은 아무래도 뭐라도 하나 더 사가지 않을까 그런 마음. 그러니까 이 시장이 좀 알려지고 전체적으로 좀 활력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KBS 뉴스 석혜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비대면 서비스가 늘면서 로봇 산업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로봇과 함께 살아가는 이른바 위드 로봇 시대가 더 빨리 다가왔는데 국내 기업들의 로봇 기술은 어디까지 성장했을까요? 김지숙 기자가 전합니다. 언덕을 오르고 스스로 몸통을 뒤집기도 합니다. 옆으로 밀어도 쉽게 넘어지지도 않습니다. 처음 국내 기술로 만든 네 발로 걷는 로봇입니다. 사람이 접근하기 힘든 구역에 들어가 감시와 정찰 업무를 하고 위험물을 탐지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 부품 모두 다 100% 저희 회사의 자체 기술을 개발한 것입니다. 추후에는 여기에 팔을 부착해서 어떤 작업도 수행할 수 있는 형태로 발전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행 환경을 인식해 걸음을 편하게 해주는 로봇 의족에 입는 것만으로도 근력이 올라가는 이른바 근육 옷감까지.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로봇 기술도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약자를 위한 국가 단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그 로봇 기술들에 대해서 저희가 원천 기술들을 확보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급성장하고 있는 로봇 산업. 2017년 29조 원 수준이던 세계 로봇 시장 규모는 2025년에는 210조 원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이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자동차와 보행자 중심으로만 돼 있는 각종 규제와 제도를 먼저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그런 규제가 풀려야지 다양한 곳에 로봇이 적용될 수 있고 그렇게 사업화가 가능해야지 기술 발전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큼 다가온 위드 로봇 시대. 국내 기업들이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일이 시급합니다. 동시에 로봇으로 대체돼 사라지는 일자리에 대한 우려도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